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광화문 광장에 직접 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낮에는 탄핵 반대 집회, 즉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 밤에는 탄핵 찬성 집회,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촛불 집회에도 태극기는 등장했습니다만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잠시 뒤에 그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광화문 일대에는요. 이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 병력도 최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무려 16,000명의 경찰이 투입됐는데 이는요. 전체 경찰 인력의 10분의 1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 버스도 이 차벽을 설치하는데 많은 버스가 동원됐고 170여 대가 광화문 일대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각 출입구에도 경찰 인력을 배치했는데 태극기를 소지하는 사람은 광장 중심, 즉 광화문 광장 중심부로 못 가게, 즉 충돌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양측의 행진도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게 했고 동선, 경로도 겹치지 않게 동서로 병렬 배치됐습니다.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대비했고 물론 차벽을 사이에 두고요. 양측이 말싸움을 벌이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어제도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요. 자, 먼저 그러면 어제 집회 영상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태극기가 지켜드립니다! 태극기가 지켜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 그래도 그러는가? 네, 이 교수님 지금 시간상으로는 태극기 집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오후 2시에 열렸고 그리고 오후 5시에 한 3시간 이 시차를 두고 저녁 무렵에는 오후 늦게는 이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어제도 이제 뉴스 통해서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 교수님 많은 분들이 양측의 주장 여부를 떠나서 3.1절이라는 어떤 상징성 큰 날에 둘로 갈렸다는데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사회가 비단 어제뿐 아니라 언제부턴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꼭 이런 기념 행사 때 8.15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꼭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런 나누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참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김 앵커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98년 전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일제히 탄압에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만세를 부르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부를 가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건대 네. 차이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네.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네. 이런 성숙된 이 시위 문화가 앞으로 좀 더 점점 성숙돼 간다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참 우리가 다행히 충돌이 없다. 물리적 네. 충돌이 없다. 이건 다행인데 앞으로는 좀 더 그게 성숙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진 말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네. 그런 좀 문화를 우리가 어차피 갈라진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자유민주주의예요. 서로 의견 다른 거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발산될 수 있느냐.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서 소장님, 네. 어제 그 영상 뉴스를 보시면서
태극기 집회 동조하든 촛불 집회 동조하든 그걸 떠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아요. 왜 태극기 집회에는 성조기가 등장할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발언도 현장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 인터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라는데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일치가 안 된다 그럴까요? 왜 태극기 집회는 성조기가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정치 집단이나 국가적 리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3.1절 날 대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선조들인 날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야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안보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신뢰를 받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성조기도 그렇고 태극기도 그렇고 저것을 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월드컵 때도 응원할 때도 들었었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할 때도 태극기를 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태극기에 갖고 있는 정당성, 성조기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마치 자신이 부족한,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의 빈약함을 태극기와 성조기의 정당성으로 좀 덮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에서 네.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그 책임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과연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과연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얘기가 있었다면 보다 더 객관적으로 들렸을 텐데 그런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라든가 태극기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주장을 감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황 소장님,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열린 촛불 집회에도 어제가 3.1절이었던 것을 감안했을까요? 촛불 집회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깃봉 제일 위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태극기 집회에 거의 매일 참석하는 변희재 대표가 변희 전 대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붙이고 나오도록 독려한 것을 바로 저 태극기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를 상징한 노란 리본이 제일 위에 걸려 있죠. 반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저자들이 태극기를 훼손하고 반란을 통한 내전이 시작됐다. 우리 국기에다가 이상한 문양을 그려놓고 다니면 반란 세력으로 체포해야 한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 꽂은 사람들을 다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가 내전을 시작한 게 아니다.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저 세력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태극기를 국민이면 누구나 들 수 있죠. 태극기에 어떤 낙서를 했다든지 이 태극기의 모양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 리본을 꼽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애국가를 부르니 안 부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요. 이 거짓 선동을 한다. 그럼 거짓 선동의 본질은 뭡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된 부분에서 지금 촛불을 든 사람들이나 언론인이 이 왜곡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압력을 받은 국회가 그렇게 이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검찰이 왜곡되게 수사를 하고 특검이 왜곡되게 발표를 하려 하고 또 이 헌재가 왜곡되게 판결을 하려 한다. 이 이야기가 내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본질을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렇다면 검찰, 특검, 헌재, 국회가 전부 반란의 세력에 가담한 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왕의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 뿌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격가지들을 이야기를 해서 아니 태극기에 리본 들고 다니고 애국가 부르고 안 부른다고 내전을 국민들끼리 두 패를 나눠가지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전쟁을 할 겁니까? 근데 지금 이 변협 회장을 했던 유명한 법조인조차도 이 헌재에 가서 발언을 하면서 내란, 시가전, 아스팔트 피, 크롬웰의 100만 명 희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도대체 이 탄핵을 가지고 내란을 벌이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요. 네.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 운동을 할 때 네. 연인은
200만 명이 2,000여 회 이상의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해방되기 위해서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참탁이니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탁이니 해서 우리가 또 싸웠습니다. 그 70년 전의 일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뒤로 가느냐 후퇴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촛불이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태극기든 헌재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하지 않고 네. 헌재 발표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손 변호사님께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변희재 전 대표 얘기가 네. 태극기의 그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추모를 상징하는 네. 노란 리본 꽂은 사람들을 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실제 법적으로도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지 않죠. 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국기 국장에 대해서 모욕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형법에. 네. 그런데 이게 이게 대한민국을 이제 그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태극기 자체를 이제 그 훼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 리본을 태극기에 단 자체가 대한민국을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태극기에 대한 훼손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형법에 있는 국기국장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네. 또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따라서 네. 이 변희재 전 대표의 말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대한 평가도 법적으로 내릴 사실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양측의 집회는요, 대선 주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촛불혁명이 완성돼서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문 전 대표는 저 발언 이후에 저녁에는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자, 그런데 이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갈등을 오히려 다독여야 할 정치인, 특히 대선 주자들이 광장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점은 그 우려도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특히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력 주자 아닙니까? 유력 주자라면서 예초부터 그 촛불 집회에 계속 가가지고 탄핵을 동의하고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거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네. 내가 빨리 가서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대통령 당선돼야 될 테니까 빨리 탄핵하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광장의 목소리를, 네.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가서 반영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왔어요. 광장에 나와서 같이 데모하고 특히 차기 대선에 나가겠다는 분들이 거기서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말하자면 말이 어떻든 간에 저게 선동 효과가 있거든요. 그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촛불을 독려하는 거고 특히 문 전 대표는 뭐 촛불로서 보수 세력 그러니까 가짜 보수를 태워버리자든지 네. 뭐 지금도 여기 말씀하신 게 촛불 혁명이라 했는데 이 혁명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쉽게 쓰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근데 혁명을 해서 이 기존의 질서, 가치 이걸 둘러엎어가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 그럼 뭐 어떤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요즘 보면 자유한국당 그쪽에서도 지금 태극기 집회자고 슬금슬금 갑니다. 근데 애초에는 보니까 아마 김진태 의원 혼자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촛불 참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지거든요. 커지니까 정치인들이 그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갔다가 그다음 마이크 얻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들었더니 어떤 그 태극기 집회에서 아주 주도하는 그 핵심부에 있는 분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말이지 왜 와서 마이크 잡고 자기 연설을 하려고 하냐.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이 그냥 가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네. 그 국민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저렇게 떠들면 저게 정치 행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이 경우에는 정말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께는 네.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고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쪼가리 몇 개를 모아서 탄핵하는 썩은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는 2000년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유영철도 인권이 있었는데 대통령 인권을 짓밟는 험죄를 태극기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왔으며 심지어 역사를 지배하려는 야욕까지 부리고 있다. 친일 청산 100년을 넘길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당 시절 만연했던 백색 테러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를 고수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자 촛불혁명은 제2의 3.1운동이다.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의 완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권 연합정부의 수립이야말로 촛불 민심의 명령이고 그것이 곧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다. 이렇게 역시 대선 주자들이 역시 장외에서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모든 국민은 그 집회와 시위에 참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 정치의사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는 정치인들의 집회 참석,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참석은 자유다. 다만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변호사는 변론으로, 헌재는 판결로, 그리고 국회에는 입법으로 자기 소신에 다하고 나머지 그 시간에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도 국회의원들은 개인 야당의 의결로 국회 탄핵 소추가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214명의 여야 모두가 참여한 국회 표결로 그 소추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네. 소추위원단의 간사도 법사위원장이 권선동 전 여당 법사위원장이죠. 지금은 바른정당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는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정책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정치인들인데 그분들도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는 27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표결해서 결정해서 승복해서 국회 이름으로 대통령을 소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소추로 보면 개인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건 온당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소추한 대통령 소추를 다시 부정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극기 집회에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대권 주자만 참석한 게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아마 가장 부지런히 참석하는 의원 중 하나일 겁니다. 김진태 의원. 황 소장님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알고 지낸 지 6 내지 7년이 되는데 그동안 딱 하나 받은 게 시계 하나다. 아마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그 시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슨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이 뇌물죄로 입건을 하느냐. 성명서를 써서 우리 당, 즉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뇌물죄 성립하고 자기가 시계 받은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분 법조인인데 아니 저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지금 성립된 부분하고 대기업과 관련해서 성마 지원이라든지 또 재단을 만드는 부분, 뭐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뇌물죄가 성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자기가 대통령한테 시계 하나 받은 부분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받았어도 설사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이제 재판까지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이 받았어도 자기한테 시계 하나 줬으면 청렴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민 전부가 길거리에서 참여해서 5천만 명이 전부 줄을 서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2,501명이냐라고 가지고 정할 수는 없으니까 법과 헌법과 법률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 단체장, 각종 정부 기구를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걸 또 대통령이 하도록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 권한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할까봐 탄핵할 권한도 국회하고 헌재에 두 군데 나눠서 줬습니다. 서로 견제하라고요. 자,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좀 공무원으로서 해도 너무했는데 탄핵을 해야 되는데 멈칫할 때 한 번쯤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그 힘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거리에서 새 대결로 이렇게 가고 특히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2달 이내에 자기들이 대선에 다 출마할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명을 언급하고 이것이 옳으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김진태 의원 말고도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박대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딱 2가지 길밖에 없다. 탄핵 각하냐 아니면 기각이냐 2가지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의 말까지 읽어드리고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태극기가 준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은 기각될 것이고 태극기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앞서 박대출 의원 얘기 중에요. 손 변호사님. 네. 헌법재판소에 딱 2가지 길밖에 없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했더 봤더니 탄핵 각하냐 아니면 기각이냐인데 네. 각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총 3가지가 됩니다. 아하. 첫 번째로는 탄핵에 대한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죠. 파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나머지 2가지가 각하와 기각인데요. 네네. 이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볼 경우에는 이제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여전히 다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되는 직무정지가 것이죠. 이제 벗어나서 대통령이 되는 거 다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하.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네. 위반했다면 그게 중대한가 여부를 따진 다음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즉 헌법소송도 소송이니까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절차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아하. 한다면은 각하를 해버리고요. 실제 판단에 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중간에 이제 합류하면서 네. 각하 절차상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러니 아예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대출 의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들었던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소추 사유가 다 이제 묶여 있다, 섞여 네. 있다. 이거는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 앞서 말한 김평호 변호사의 섞어찌개 그 그렇습니다. 발언이에요? 그 발언인데요. 그 뜻인데, 네. 하지만 일단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 있는 이런 그 법무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절차 위반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네. 또한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각하 사유가 아니라 네.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네. 실제 판단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탄핵 각하, 기각 두 사안 모두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각하 결정을 하든 기각 결정을 하든 그 네.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차이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짚어보고 이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어제 나란히 3.1운동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조원진 의원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멤버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했던 사람이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98년 전 3.1운동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와 주권을 찾기 위한 또 민족의 혼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오늘 3.1운동은 어제 말씀하는 거죠. 어제 말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다. 문재인 전 대표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헌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3.1운동 언급합니다. 98년 전 오늘 이 땅에는 수십만의 촛불이 켜졌다. 3.1운동의 촛불이다. 바로 그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마침내 대한민국 해방을 맞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진정한 독립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뜻으로 모였다. 여러분이 바로 유관순이다.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해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서로 이제 3.1운동의 의미를 그 뜻을 이렇게 달리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3.1운동 정신은 이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든 3.1운동은 그 정신은 그때 그 정신이고 네. 이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정신이 바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3.1운동이 그 98년 후에 오늘의 촛불 집회를 위해서 그때 3.1운동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 98년 전에 3.1운동이 오늘날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그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는 저분들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이 생각을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한다고 이 핑계를 대고 너무 모든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그걸 강요하다시피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냐. 적어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원진 의원이나 박 시장이나 3.1운동을 정말로 그때 그 정신을 높이 기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은덕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면 그런 걸 끌어다가 자기들의 입지, 자기 패거리들의 입지, 또 자기 정파의 입지 여기에다 그걸 꽤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싶을까?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주장은 하되 제발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높은 숭고한 뜻까지 갖고 와서 자기를 장식하는 이런 무례한 짓 이건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박원순 시장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뭐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자가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행사에 나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뭐 덕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의 경우도 말이죠. 대통령을 지키려면 진작에 당에 있을 때 당이 온전할 때 그때 지켰어야지. 그때 너무 친박 이래가지고 당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와서 자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요. 두 분 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명분 없고 설득력 없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황 소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네. 돈을 받은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이 뇌물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 갖춰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뇌물을 직접 본인이 받았지만은 최근에는 고위직들이 뇌물을 받는 방법이 본인과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대신 받게 해서 사실상 본인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처벌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을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 재단에 삼성이 낸 돈 204억, 지금 다른 그룹들은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요. 204억. 그리고 이제 성마 지원이나 동계 스포츠 지원에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 총 433억이 뇌물에 해당이 되는 액수다. 이렇게 했고, 그럼 왜 박 대통령이 직접 안 받았는데 이 뇌물이냐? 재단 모금을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누구누구를 넣어라 인사를 지시했고, 운영에 개입을 했고, 척근인 최순실에게 사실상 설립이나 운영을 주도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그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탄핵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재단이나 여기에 돈의 구설수가 오르게 된 부분에서도요. 대통령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 이 뇌물죄 여부하고는 관계없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나서 그 재벌의 승계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네.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헌재가 판단하겠죠. 서 소장님. 네, 뭐 김진태 의원 뇌물죄 그 얘기 이어서 3.1운동 얘기를 하면 저는 3.1운동 정신을 여나 야나 그리고 태극기나 촛불 집회나 모두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3.1운동을 가장 되짚어봐야 될 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요? 3.1운동의 핵심은 뭡니까? 일제로부터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였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정신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를 밟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3.1운동을 통한 일제로부터 독립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정신을 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를 맨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강조해야 될 점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승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승복할 것이다. 따라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저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서 좋지 못하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마음의 태극기를 들고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3.1운동 정신을 대통령이 지금 이어받는 게 아닌가. 그 점이 네.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반론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손 변호사님 말씀만 좀 듣고 오면 안 될까요? 네,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짧게 우리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네, 듣고 짧게 다른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네. 3.1운동 관련해서 헌법 전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혹시 자유한국당 관련된 뭐 강령이나 당원 당규도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1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네. 강령의 제일 첫머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존중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강령입니다. 네. 헌법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원리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헌법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국가에도 맞서 헌법 가치를 지킨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과연 지금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자유한국당 강령을 좀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우선요, 지금, 헌재, 저게 반대해서 지금 뭐 태극기 집회가 저렇게 있는데 저걸 왜 대통령이 안 말리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냐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헌재 넘겨놓고도 계속 촛불 집회를 하면서 탄핵뿐 아니라 퇴진까지도 요구해온 측이 어디냐? 이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바로 그것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오늘날 이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헌재가 오늘 나서 딱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 순간에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럼 대통령이 승복 안 하면 그냥 대통령직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히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이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태극기 집회가 저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촛불 집회가 그 이후에도 탄핵 소추를 해놓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퇴진 요구하고 탄핵을 요구하고 그런 집회를 계속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는 전혀 없었던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착각하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이 서 교수님. 소장님께 예. 정말 짧게 하신다는 조건으로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 사태가 발생한 게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214명이 그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결의한 것이 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이해하는 거고 국민들은 저렇게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그것이 태극기든 촛불이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생각하고 이후에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대통령 언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제가 10초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헌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은 다 조용히 지켜보고요. 정치인은 선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지만 양해를 해주시니까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색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태극기 집회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에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즉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를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소에 넣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무조건 고의도 없는 범죄에다가 영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사이비 엉터리 법조인 언론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사기, 거짓, 불속의 탄핵 소추였음을 깨끗이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정말 알고 있는 건지, 법과 대학은 졸업한 건 맞는지, 사법시험은 합격한 건 맞는지 저는 의심합니다.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탄핵합시다.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요.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이용했다.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웠다. 조금 전에 들려드렸죠. 뇌물죄라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당시 통치자금 비리 때나 적용됐던 것이다. 공익재단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쓰려고 한 것이 어떻게 같은 죄이냐.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결정할 경우, 즉 탄핵 인용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앞서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에 승복하는 것은 북한 인민일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듣고 황 소장님 말씀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 관련해서요. 네네. 요즘 김평우 변호사님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리인단에서 하지 못했던 말, 또 하지 않았던 말, 또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짚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짚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또 국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또 이제 주목하게 됐고 이런데 뭐 저분으로서는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 헌법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나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건데 다만 저분이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스팔트에 피로물 덮일 것이다. 이런 것은 네. 그런 뜻에서 탄핵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 나중에 그 워딩을 자세히 보니까 이 헌재 이런 데서 이제 바로 그런 걸 해야지. 만약에 국민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면 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그 뜻이었지. 헌재를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게 자극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김평우 변호사님 그 전문성으로서 하시는 말씀에 네. 비전문인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논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뿐 아니라 모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이나 또 그런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과열되고 있는 양측의 집회를 말이죠. 그렇게 자꾸 아주 거친 말로 또 아주 자극적인 말로 선동하거나 이게 자극하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는 것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소장님, 네네. 지금요, 자꾸 무슨 뇌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뇌물죄가 이 특검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입건을 한 혐의를 발표했고, 검찰은 뇌물이 아니라 직권 남용과 강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네.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양재단에 돈을 내는 부분이 뇌물이 아니다.
라고 자신들은 단죄를 하고 특검의 수사를 부인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고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보를 유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민간인이 개입하게끔 했고 그것이 뭐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도록 민간인이 이렇게 했고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심지어 외교 관련 사안까지도 개입을 했습니다. 미얀마 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 그리고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제대로 출입 절차를 가지지 않고 신원 이상의 이런 외부인들이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 기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그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 탄핵의 사유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인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의 대표격인 법조인이 수많은 현재 변론, 17차 변론에 가서 했으면서 그런 사실들은 다 외면하고 지금 현재 이 자신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만 대중에게 던지면서 이것이 마치 국회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무고한 탄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자, 저분 내전을 자꾸 주장하고 이걸 그냥 있었으면 안 된다, 응징해야 된다 하는데요. 탄핵 이후에 언제까지 저런 분들이 저렇게 갈 것인지 국민들이 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김평호 변호사의 다른 얘기보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간다는 얘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라 잃은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파면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의 파면이 곧 나라를 잃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는 백성도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처벌이 된다고 해서 나라 잃은 걸로 비약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섞어치게 얘기하시는 것. 제가 김평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13개의 소추의 건을 한 번에 같이 했다는 걸 섞어치기로 하셨다는데 김평호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남이사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든 전봇대로 쑤시든 국회 스스로 한 결정을 왜 일개 변호사가 간섭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김평호 변호사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를 얘기하더라도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심리하고 논쟁을 하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오랜 동안 법조계에 계신 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 8인 체제하에서 6인 이상이 인용을 승인해야 되는데 아마도 기각과 각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므로 해서 6인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기각은 부담스럽지만 각하 정도는 부담이 덜하지 않냐라고 하는 즉 결국은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시는 아주 노예한 변론의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전공법으로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박하고 논중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명입니다. 조원룡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건 손 변호사님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원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재판이 끝났죠. 지금 이제 마지막 변론길이 진행됐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제출돼서 채택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과연 탄핵 사유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소송 등에서도 한번 변론이 종결됐지만 다시 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정말 사정이 있다, 다시 변론을 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조원룡 변호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진 않고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욱 변호사가 대독을 했죠. 대신 읽었죠. 그런데 이게 좀 내막이 있다, 사정이 있다. 원래 대통령은 김평호 변호사에게 직접 읽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뭔가 혼선이 있어서 이동욱 변호사가 대신 읽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최후의 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최후의 변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주장은 가능하죠. 또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변론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하고 신문도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대통령 측이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의 의견서를 변호인이 읽었습니다. 대리인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읽느냐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변론을 다시 열 사유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이 변론제기 신청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순실의 반격이라는 언론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봤더니 지금 구속수감돼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 측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유엔의 인권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 침해 관련 청원서를 내겠답니다. 이 역시 손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고 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불만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후에 귀국한 후에 구속이 됐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치소에 있다. 지금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거든요. 따라서 변호사, 즉 변호인과의 접견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변호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도 접견, 즉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 10분 내외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검찰에서 이 비변호인,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접견 교통 금지, 즉 면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벌써 이게 한 달 단위로 벌써 4번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제 외부의 어떤 서적이나 자료도 반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법원에 항고도 했습니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도저히 구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유엔에다가 이제 호소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겠습니다. 최순실 하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그 특검 사무실에 있던 그 건물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인데 일단 그 특검에 출석했을 때 이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외쳤던 그 발언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우동주의를 발견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석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아마 저 말도 저 환경미화원 분의 말도 이 사태가 이제 끝나면 아마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염땡하네 3번 외쳤던 거. 그런데 그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이 분이요.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최순실 씨를 만났대요. 같은 날 화장실 청소 도중 최순실을 또 만났다 밝혔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자신을 흘끗 쳐다보니까 이제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저 미화원분이요. 그랬더니 바로 고개를 숙이고 코를 만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순실 씨가 저 코를 만지는 게 습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나 공판을 받으러 재판정에 출두할 때 매번 저렇게 코를 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 부분은 이 교수님 뭔가 불안하다는 걸까요? 아니 그냥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무슨 뭐 말을 해야 할 때 근데 이 바른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선택해야 될 때 보면 불안하니까 코를 만진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런 심리 작용 때문에 코를 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할 것 같으면 코를 만질 필요가 없는데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숨기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는 코를 만지는 그런 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코를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보면 안다 이러거든.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런 거 보면 최순실 씨의 경우도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복잡한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저절로 손이 이제 코로 올라가는 것 같고 저분은 또 임예순 씨입니까? 이분은 미화원. 네. 이분은 또 뭐냐면 이분이 최순실 씨를 볼 때는 뭐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욕심 엄청 부리고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느냐 이래서 하는 그런 이제 말하는 격정적으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항상 당당하죠. 당당한데 그런 분을 최순실이 그런 사람 상대를 할 때는 저절로 아마 코가 좀 만져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습니다. 예. 자, 어제 3.1절이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하기 전에 여야 대표들과 이제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들과 여야 대표들과 황 대행이 만난 거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지난해 12월 9일 날 탄핵안 가결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8분 정도 차를 마셨답니다. 그런데 황 소장님, 예. 아주 분위기가 냉랭했대요. 근데 냉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외에 야당의 대표들은 지금 황 대행에 대해서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내고 일부 야당은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황 대행의 지금 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매우 불쾌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한 7, 8분간 한 장소에 같이 있었으니까 어색해서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기빈 대기실에 가지 않고 아마 당 대표급, 원내대표급은 기빈실에서 대기해서 행사 직전에 노는 걸로 돼 있을 건데요. 그렇죠. 네. 아예 그냥 바로 이 좌석에 가서 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행사장에서도 악수만 했고 네. 이제 유독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 대행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황 대행이야 지금 정세균 의장이 고맙겠죠. 이 원칙을 지켜서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니까 고마워서 의사를 좀 표시해야 되고 네. 또 정세균 의장은 본인이 어쨌든 뭐 황 대행 도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 때문에 내 고생한 거는 알아라 이런 입장이니까 두 사람만 좀 화기애애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심상정 대표 관련해서 한 말씀만 그러시죠, 주시는데요.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얼마 전에 공약 발표하면서 친일파를 다시 한번 청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상훈, 훈장이 수여된 것을 박탈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 많았습니다만 위안부 합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그런 3.1절 축사 관련해서 더더욱 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 8분 조금 넘게 이어진 환담에서 주스 한 잔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과 정세균 의장만 다정했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특검, 탄핵 등 현안 얘기는 할 새가 없었다. 자, 그런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팬클럽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팬클럽이 있대요. 근데 팬클럽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이 오프라인상, 즉 실제 만난 모임은 황대만이랍니다. 뭔가 봤더니 뭐의 줄임말인가 봤더니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 황대만,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줄임말 황대만. 어제 회원 60여 분이 처음으로, 원래는 온라인상 팬클럽인데 오프라인상 직접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다는데 지난해 여름쯤에 결성이 됐답니다. 현재 회원 수는 24,000명 정도로 훌쩍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 소장님,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즉 박사모 회원까지 흡수하면서 몸집이 24,000명 정도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비단
친박에 있는 지지층들만 황교안 대행을 보수의 대안부재론을 메꿀 인물로 해서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황교안 대행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끔한 외모와 그리고 중저음 보이스 그리고 모든 데에 있어서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보수층 내 열성제 지지층들이 아마 황대만이라고 하는 대통령 만들기 팬클럽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호감만을 가지고 이런 지지가 계속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본인의 정치적 비전이라든가 네. 그런 정책적인 색깔들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전제 특검 연장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네. 처한 속에서 정치 현안과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결국은 아마도 3월 13일 전후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데에 네.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인용인지 기각인지 선고를 한 이후에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대한 출마 여부를 결정할 때쯤 이 지지 모임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고 네.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율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의 팬클럽 황대만은 어떤 생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사생활, 그리고 검사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저런 분이 되시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이 교수님, 지금 방금 인터뷰는 이제 황대만의 대표인 백도한 대표였고요. 네. 거기 이제 팬클럽의 간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꼭 출마할 거라고 믿고 회원 중에는 황 권한대행이 만약 불출마한다면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인가 봐요. 왜냐하면 우선 여권에서 이렇다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후보군이 예비 후보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적어도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의 경우는 두 자릿수 아직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권에서 만약에 여권이 그렇다고 한 사람을 주자도 내지 못한다면 여권이 이거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당하는 셈이 되는데 여권도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보수 세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대안은 누구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황 대행인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뜨는 바람에 좀 또 하나의 대안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황 대행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통진당 이 해산도 아주 끈질기게 해가지고 이제 성사시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히 이제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리더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제 황교안 대행이 떠오르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인용이 돼버리면 저분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해야 될 분이 또 나오고 그럼 또 다른 대행을 또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대통령이 내년 2월 24일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황 총리, 황 권한 대행이 출마를 마음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저는 특정 누구 이러다 보면 황 대행한테 좀 불리한 말이 돼버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요 오히려 이 대안이 홍준표 지사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제 생각을 읽으셨어요?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지지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선 주자 지지율 27일 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후의 주자들 좀 볼 필요가 있어.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지사에만 좀 중점을 볼까요? 지금 저 수치상으로 보면 황교안 대행이 앞서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황 대행 지지율이 2월 둘째 주에는 15.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2월 셋째 주 14.8, 그리고 넷째 주 2월 27일 발표되는 10.9 하락세고 홍 지사는 오히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보다 지금 0.1%포인트 앞선 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황 소장님께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홍준표 지사 측 관계자가 홍 지사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면 곧바로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할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당내 기반이 부족한 황 대행에 비해서
유리한 게 사실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홍준표 지사가 이전에 이 새누리당 대표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도 있고요. 또 새누리당에서 그 공격적인 언변에 거의 기간 단총급 이렇게 말솜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남을 공격할 때 장점이 발휘가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한 15% 안팎 정도는 보수 중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강경 보수들 입장 15% 안팎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샤이 보수나 바른정당으로 가서 현재 이런 어떤 전체적인 보수의 향배에 대해서 좀 이 불쾌한 그러면서 뭔가가 좀 제대로 반성하고 정립되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15% 안팎의 강경 보수층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행이 더 맞느냐 아니면 홍준표 지사가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황 대행이 일단 입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출마한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공격적인 대선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지지층을 향해서요. 네. 그거는 이제 황 대행이 이 지금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네. 사이에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면 홍 지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황 대행을 추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제로셈입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는 강경 보수의 지지율을 둘이 갉아먹는 서로 이런 양상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황 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 하면 곧바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인용이 발표가 났을 때 네. 대행직을 그만두어요. 출마 선언을 해서 이렇게 이 맞짱을 떠야 이렇게 네. 대통령 후보로서 유지가 되지. 네.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 앞으로 한 열흘간이 고비다 이래 보이고요. 앞에 네. 나왔던 그 황대만의 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네. 그 통일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이 보수 쪽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최고의 정치평론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치평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감히 말씀을 못할 수는 많이 없고요.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 좀 전에 나왔는데요. 네. 이게 최신 조사가 또 발표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1시간 전에 나왔는데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네.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였는데 네. 좀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어요? 그것도 큰 네.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아하. 이제 14.6%로 올라서 0.1%라는 아주 사실 미미한 차이고 통계적으로는 수치가 가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혹시 이 태극기 집회와 관련돼서 또한 또 헌법재판소의 네.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세를 다시 좀 회복시키는 것이 네.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네.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특검 연장 거부하고 관련해서 네. 지금 탄핵 기각을 바라는 쪽에 좀 여론이 황 대행이 잘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집중됐을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제 대안이 되겠느냐? 오늘 모 신문은 제목으로도 지금 달고 있던데 정작 홍 지사 지지율은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3.6% 이게 2월 27일 날 발표가 됐던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홍 지사한테 물어봤더니 홍준표 지사가 3%도 지지율인가? 지금 ARS 여론조사는 국민의 97에서 98%가 응하지 않는다. 광적인 지지계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 소장님, 네. 혹시 잘 나왔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럼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답은 홍반장 다운 말씀인데 네. 실제로 이렇게 특정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는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대답하기 쉽지 않죠. 탄핵의 국민적 여론이 80% 이상인데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선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이긴 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아까 황장수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에 대한 부재론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아마도 대행이라는 위치 때문에 대통령 출마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 안보에 대한 불안, 네. 그리고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공백에 네. 대한
국정의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황교안 등이 거치가 결정 나는가에 따라서 출마하지 않는다라면 보수 진영의 후보에 대한 대안 부재론에 의해서 네. 홍준표 지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수의 강력한 주자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지사가 본인 입으로 자신의 내공이 거의 맞먹는 사람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일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수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지금 저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홍준표 지사로서는 바로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민의 주목도를 지금 늦게 출발했으니까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좀 앞으로도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 때는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지만은 저분은 지금 바로 그걸 전략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분은 사실은 또 친박은 아니죠. 좀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권에 있어서도 대행하고는 약간 또 결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해서 황대행이든 또 아니면 여권에서 누가 또 다크호스가 등장하든 해가지고 저기서도 무슨 흥행이 돼야 주목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일단은 저렇게 자기 말로 저분은 본래 우리가 흔히 하는 심한 말, 막말 여기까지 위험 수위를 오르내렸던 분이니까 앞으로도 아마 저런 전략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황 소장님, 일단 홍준표 지사의 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당사자인 민주당도 발끈하고 정의당까지 발끈했으니까 전략이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황 소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박경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노이즈 마케팅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국민에게 지지 호소하기 전에 인격부터 다시 수양하라. 정의당도요. 한창민 대변인 논평으로 재허물을 덮자고 감히 고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안하 무인격 폐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 주제와 분수 파악하고 그 입 다물기 바란다. 아직 성완용 리스트 관련해서 2심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미국의 대선에서 보면 언론의 95%가 힐러리 편을 들면서 다 달라들어서 트럼프를 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트윗이나 또 연설에서 거의 언론과 미국 사회 전체와 맞서면서요. 이 노이즈 마케팅, 이슈 파이팅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거든요. 아마 홍 지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자꾸 이렇게 할 건데요. 야당은 제가 봤을 때 여권의 마이너 후보니까 그냥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전술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점점 높여가겠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야당이 말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홍 지사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지겠지만은 그것들은 결국은 뭐 대선 끝나고 2달 뒤에야 진실이 밝혀질 일이니까 본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점점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홍준표 지사의 저 여유, 바른정당으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는 그 정도 작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보수 진영 전체에 유의미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출마를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는 아마 유력한 주자, 특히 비박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을 합당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보수 대연합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 전술로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도 금도가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난 사설에서도 보수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려고 해야지 특정 친박 지지만을 가지고는 대선의 후보는 됐을 줄 몰라도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즉 대법의 자신의 그 대선 주자를 대법 확정 판결에 이용하는 수단시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얘기는 제가 나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